담대한 투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이슈 있는 종목들 그리고 올해 키워드로 꼽히는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제약바이오 이야기로 풀어보고 싶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이야기도 있었고요. 올해 반도체, 로봇 뒤를 이어서 제약바이오의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가운데 ADC가 또 꼽히고 그거에 연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다만 실적 어떨지가 궁금해요. 앞서서도 실적 숫자로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리뷰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주 안정적입니다. 일단 4분기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증권가에서 추산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분기에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 1,269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아주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3,357억. 그러니까 이게 전년 대비 7.3%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1에서 3공장 풀 가동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4분기에는 더 이제 확대되고 있고 이게 안정적으로 출하하고 있으니까 4분기도 굉장히 실적은 좋겠다. 여기에 이제 해외 수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실적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도 올라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면 ADC랑의 연관성도 궁금해요. 이게 지금 미래 먹거리로 꼽히고 있잖아요. 도대체 뭔가요? 이게 또 JP모건 헬스케어 그 컨퍼런스를 가 보면 이제 CES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 헬스케어계의 CES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직접 미래 먹거리가 ADC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ADC에 대해서 저희도 공부를 좀 했는데 ADC가 이제 이럴 때 처음에 들어보면 되게 좀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항체 약물 접합체 이러면 어렵잖아요. 근데 ADC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도 미사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암덩어리가 있죠.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에 이 접합하는 거. 그러니까 그 치료 물질을 여기에 태워서 그냥 암세포에 바로 이렇게 도착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ADC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도 미사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적중률이 높겠죠. 적중률이 높으니까 이거 차세대 이제 그 암 치료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방금 앞서 코너에서 오리온 레고캠 바이오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레고캠 바이오가 사실은 이 ADC 이 기술을 갖고 있고 이걸 얀센에 팔았는데 굉장히 이 높은 가격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 ADC 자체에 그냥 일반 기술 하나를 초도 물량을 팔기만 했는데도 1억 달러를 받았으니까 이걸 전체 라인업을 다 해서 투자를 해서 만약에 받게 되면 이거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될 거니까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투자, 많은 투자를 해서 그 초격사를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ADC는 충분히 많은 투자를 해서 초격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님 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ADC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 전망이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섹터를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입니다. 지난해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섹터 하면 이게 사실 꼽히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그래도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시가총액 3위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 배경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일단은 주력이 이제 그 전장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일단 원래 같이 만들기로 했던 공장을 취소한다거나 아니면 그 판매량이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주가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62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거의 30% 이상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와 관련해서 저는 주변에서 항상 이제 LG 엔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통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3대 시장이라고 꼽히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된다. 이런 영향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이게 LG 엔솔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기차 전체 시장에서 LG 엔솔이 차지하는 위상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높은 위상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움츠러지고 캐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LG 엔솔은 직격탄으로 바로 이렇게 30% 가까이 떨어지는 이런 영향을 받겠죠.
직탄으로 지금 받고 네네네네네. 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중국의 LFP 배터리 업체가 유럽 시장 점유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편이라고 해요. 네네네. 뭔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건지도 궁금한데 과연 LG엔솔이 이 중국 배터리 시장을 대응할 수 있을지 이것도 관건입니다. 이게 근데 오늘 그 뉴스 보시면 그 미국의 이제 시카고의 동파 뭐 이런 거 보셨죠? 근데 이 시카고의 동파가 났을 때 전기차가 어떻게 됐어요? 안 움직이죠. 맞아요. 예, 안 움직이거나 충전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금 그 신뢰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LFP는 굉장히 추운 곳에서는 더 작동이 잘 안 돼요. 근데 LFP를 보통 주로 누가 만들죠? 중국에서 많이 만들었죠. 네. 근데 이게 싸고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LFP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LG 엔솔이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성 면에서 LG 엔솔에서 하고 있는 이 지금 현재의 이 제품, 이 스타일도 리튬 이온이나 이런 이 스타일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만약에 증명이 되면 LFP뿐만 아니라 이 오히려 다양한 그런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이번 시카고 동파 사고에서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반등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도 있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체크해 봐야 될 게 이 올해는 참 대선이라던가 선거의 해라는 말이 글로벌 안에서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뭐 5월에 지금 총선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관련주들 흐름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대선도 참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2차 전지 섹터가 받을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우리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전기차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정책을 계속해서 표방했기 때문인데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보다는 바이든 대통령 시절이 훨씬 친화적이다. 이것까지 맞죠. 그런데 지금 그 미국 대선이 다시 이제 시작됐고 공화당 후보에서 경선이 시작되는데 지금 트럼프 후보가 계속 연일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다시 트럼프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럼 이랬을 때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을 했을 때 전기차 정책이 바이든만큼 이렇게 그 친환경적일까? 그건 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대선의 향방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 지금 후보지만 대통령 후보가 이제 정식으로 공화당 후보가 돼서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만약에 작동을 한다면 전기차 업계에서는 사실 조금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그래서 사실은 LG 엔솔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런 시각이 실제로 증권사 리포트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소 기자님의 전문 분야에 대한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청자분들이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 금융 쪽에 굉장히 또 전문적으로 강하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취재를 했으니까. 금융 쪽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올 초부터 흔들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대감도 꺾이냐 마냐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내재된 시장에서 금융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금융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을 굉장히 많이 주는 쪽입니다. 그래서 5%, 7%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시 배당까지 분기 배당, 상시 배당까지 포함하면 여기서 누가 제일 많이 주냐 이런 것들이 보통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면 그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이면서 실적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회사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되는데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그런 이런 조건에 조금 가장 부합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은행이 생각보다 여러분 보통 이제 은행 1등하면 보통 국민은행, 신한은행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은행이 계속해서 지금 1등하고 있거든요. 단기 순이익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기업금융을 늘리고 하면서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계속 늘린다는 거는 그만큼 배당할 여력이 많아진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금융 지주를 탑픽주로 올리고 있기도 하고요. 메리츠 금융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배당을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절반을 배당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실제로 다 지켰거든요. 그래서 메리츠 금융 지주도 계속해서 보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당장으로는 이제 금리가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부동산발 PF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막 지금 당장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부동산 PF의 사태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부동산 PF를 보고 적정한 타이밍에 지금보다 한 10% 정도 낮은 타이밍에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자체를 좀 꼽아주신 배경을 보면은 실적 측면에 대한 매력도 있고요. 약속을 또 잘 지킨다라는 부분의 포인트까지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